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 논란이 나오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과를 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는 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고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의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등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인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특검의 구형이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체포 방해잖아요. 자신의 경호원들을 마치 사병처럼 동원해서 국가기관, 특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었죠. 경찰들도 힘들었고요. 또 여기 체포 방해에 동원됐던 경호처 직원들이 또 체포될 위험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포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이렇게 사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년이 구형된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자체도 계엄은 문서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만 문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었자는 점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었었고요. 또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과 관련해서도 자기 말 들을 사람,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을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지금 바로 심의는 하지 않고 계엄 선포하러 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니까 추가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국무회의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여기에 대해서 3년인 거니까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아쉬운 정도 수준의 구형이었고요. 법원의 판단에서는 좀 더 엄격하고 엄중한 그런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구형량이 애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2분의 1 더해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5년만 구형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그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가지려 했다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구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 기술을 통해서 죄를 표하려고 한다. 또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구형량이 정해진 만큼 재판부가 1심 판결 1월 16일에 예정돼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형량을 정하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1시간가량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한 건 이제 비상계엄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검토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에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었다 보시지 않았느냐. 또 경호 또한 정당했다라는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포고령을 선포하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 다 체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체포 명단에 전 대법원장,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행정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행정부만 빼고는 다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본인이 제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들하고 또 싸웠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상대는 다 반국가 단체로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국이 된 거예요. 한 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왕적으로 행사하려다 보니까 국민들의 힘에 막힌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힘에 막히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야당에 막히고 이것을 갖다가 야당 때문에 자신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결국 국민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때문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현실 인식이 부족한 분이구나. 앞으로 나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좀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대통령은 정말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좀 검찰 출신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 뇌리에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법 용어에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라고 봐야겠죠.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면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포함됐더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계속해서 이런 식의 국회 운영 과정이 계속된다면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경고를 했다면 그건 계엄 선포가 아니니까 경고성 계엄과 관련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체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지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첫 번째 최후 진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 진술을 들으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있을 선고 공판 결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요.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금 거북이 이우한 그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디올 가방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사건을 기소했는데, 그러니까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하고 싶었죠.
김건희 씨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공직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공직에 임명하는 그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는 부인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빌렸다라고 해서 진짜 빌린 줄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뇌물죄로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형량이 낮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것이니까 네. 굉장히 법 기술을 이용해서 선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이 특히 공직기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서 집권을 10년, 20년 했다고 보죠. 그냥 김건희 씨한테 뇌물만 갖다 주면 다 공직 받는 거예요. 뇌물 안 갖다 준 사람은 저기 한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또 옷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메간매직 정부가 정말 빨리 문을 닫아서 다행이다. 특히 서희건설 이봉관의 정은 나초 3종 세트, 먹거리, 브로치 뭐 이런 금 귀소 네. 물품을 갖다 주고 자신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 거북이를 갖다 준 이배용 씨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는 이유한 그림을 그려주고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공천이 막히니까 국정원 법률특보를 줬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대가를 받으면 확실하게 대우를 해준다. 그건 알겠어요. 이게 소문나서 그런지 정말로 김건희 씨에게 수많은 명품들이 주어졌고 특히 여당 대표였던 지금 현 의원마저도 로저 비비에라고 하는 명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공직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명품에 매간매직이 되는 그런 한심한 정부가 5년이 아닌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전 정권 내내 괴롭혔던 사안들도 있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기소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고 좀 놀란 측면도 있는데 아마도 법적으로 이게 법적 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뇌물죄로 적용되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여러 종류의 금품을 수수했다.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어떤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 과정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걸 인정하기 어렵고 김건희 여사도 그러지 않을 거니까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2017년에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근혜 네. 전 대통령과 포괄적 뇌물죄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법 논리를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게 적용된 것은 뭐 전 좀 의외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안싸움도 이제 들어가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런 뭐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내 중진의 박지원 의원 자숙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정청래 대표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이 나올까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취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당 대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폭로전이 국민들께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여론의 치가 상당히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 전체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과거에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새벽에 나왔다가 새벽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도와주고 또 도와주다 보면 사생활적인 영역도 좀 도와줬던 것이 관행이었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자연스럽고 관행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관행들을 국회의원들이 잘 못 깨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가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했던 것 같고요. 변명을 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아내가 병원 가는데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보좌진이 좀 과하게 챙겨준다거나 또는 뭐 병원 진료 볼 때 뭐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보좌진들이 좀 오바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좌진이 오바를 했건 어떤 일이 됐건 이게 문제가 되면요. 또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정말 잘해주다가 나중에 또 사이가 틀어지면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지금 청문회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 기준으로 보는 자리인데 이게 폭로전이 좀 멈췄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그 직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네. 계속적으로 보좌진들이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정 안정성에 그리고 당의 조직 장악력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에 굉장한 고심을 한 이후에 국민들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뭐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해진 미래는 원내대표 사퇴 선언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카르텔의 로얄 스위트 뭐 룸 같은 경우는요. 예, 숙박 초대권. 16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청탁금지법에 분명한 불법 사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보좌진과의 갈등 과정에서 전 보좌진의 그 통신 내역, 그러니까 텔레그램 내역을 공개했는데 예. 이 공개받은 것이 본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획득했다고는 하지만 보좌진들은 그거 도용됐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보통신망법상의 통신보호비밀법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부정부패, 비리,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게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여기서 원내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전 보좌진들이 정말 어떤 내용의 추가 폭로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일소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특히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이런 그 의혹들이 계속해서 더 나와서 민주당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티면 버틸수록 김병기 원내대표를 보는 뭐 민당 지지자나 의원들이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30일에 입장 표명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 사과,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고
사퇴까지는 안 간다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퇴를 안 하고 반성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질 의혹이라든가 이 보좌진과의 문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보좌진과 하루 이틀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같이 했는데 이 보좌진들이 면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에서 계속해서 폭로하는데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면 또 굉장히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택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눈도 굴리면 커지듯이 이게 자꾸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다 보면 이게 조금 무거움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예.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선택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길게 보고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도 이렇게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김병기 의원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 가족들의 뭐 여러 편의를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조금 비유가 더 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통해 국가를 기망했다 이런 내용들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병기 원내대표 차이는 뭐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수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수사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벗는 그 이상의 사안도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도 국민들 눈높이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다면 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깝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엄호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네. 뭐 여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봐주고 감싸주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금방 선택을 할 것이고 항상 민주당의 선택은 국민의힘과 달리 전격적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해 왔다. 이번에 통일교 특검도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선택이나 결정들을 바꾸는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 끝에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서 기다려주는 것이지 네. 동료 국회의원을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너 나가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수준의 원내대표 사퇴, 그건 정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대응했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도 해야 국민들이 정말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사퇴는 전격적인 여론의 그 반응에 대해서 대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계엄 해제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다 사퇴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하지 않았고요. 처음으로 열렸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막 1차 특검이 시작할 때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딱 끝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랐는데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워낙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가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실은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김건희 씨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김건희 씨 때문에 법무장관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하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 소추를 당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내란을 저지르고 바로 그 다음날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내란의 중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어요. 모든 발단의 원인이 김건희 씨였는데 김건희 씨가 내란 당일 성형외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2차 종합특검이 부득이하니까 하더라도 정말 2차 종합특검은 큰 뭔가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들 조금만 더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결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정말 내지 못했던 부분들 방금 말한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들 위주로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임성근 사장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과의 연결관계라든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만 쪽집게처럼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꾸 특검들이 너무 오래 가면 저는 정권이 안정화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는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년 뭐 지방선거 때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특검 전국이 길어지면 저는 뭐 여당에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1차 특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규명했을 부분들, 그거 위주로 2차 특검을 쪽집게처럼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 그 특검 3대 특검은요. 예. 최상병 특검을 제외하고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장기간을 보장했던 특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검이 성공적인 수사를 했느냐? 처음에 발족했을 때 민주당은 뭐든지 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실제 어땠습니까? 내란 특검 전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던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가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예. 김건희 특검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별건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만 수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과연 더 나올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언제까지 특검을 통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특검의 그 상설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기관이라는 게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정상적인 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담이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170일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검 언제까지 더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 이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좀 예전 내용인데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고하게 사건을 몰아간다라고 했어요. 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고 또 이 분이 대북 월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습니다만
월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정황이 월북의 정황이 좀 더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뭐 월북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은폐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당시 은폐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몰이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다 기소했었는데 관련자 전원 5명 전원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훈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예. 해양경찰청장 등등해서 다 무죄가 나왔고 이렇게 모두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정치몰이를 통해서 몰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멈춰졌다. 다시는 공직자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 초반에 월북몰이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라는 어떤 당시 여론들의 어떤 분위기도 있었고 또한 이 유족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이 좀 확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2020년에 있었던 이 사건 가져온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바다에 빠진 이후에 북한군이 와서 총으로 사격을 했고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정부 당국자들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거죠. 사법부의 판단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준 것이지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것에 수반한 정치적, 윤리적 이런 문제까지 무죄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히려 이것을 윤석열 정부 때 그 정치적 탄압의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직자들, 전 공직자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 때 그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인식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쿠팡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 조사였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어떤 쟁점이 이 조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쿠팡이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 조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체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자체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이걸 신고하고 수사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이제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논란이 되고 처음에는 몇백 명, 몇 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천 몇백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체 조사해 보니까 아니다. 3천 개만 여러 가지 3,700만 개의 정보에 접근을 했지만 3천 개만 저장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해는 3천 개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야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탈팡족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쿠팡 못 믿겠다. 쿠팡을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인데 이익은 미국에서 보고 문제가 생긴 건 미국 기업이라고 다 도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도 지금 국회 조사에도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걸 괘씸하게 보고 탈팡을 선언한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매출 감소를 막고자 무리하게 자신들이 셀프 조사를 한 이후에 마치 자신들의 조사 결과가 맞는 것처럼 즉 유출된 정보가 3,000개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 맞다라고 하는 백업된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쿠팡이 이렇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섣불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국인이 이걸 유출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병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중국인이 제출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정말 팩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증거인지 즉
진술과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고 수사기관도 뭐 수사를 잘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민관 합동 분야도 수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기업가들보다 더 느릴 수가 있어요. 이 수사 기법이. 네.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와 진술, 증거 등이 오염됐는지 여부까지도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미 제출받은 노트북을 집중 분석한 결과가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뭐 반박 재반박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국민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정부 기관과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정원과 이런 조사를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정부 기관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까지 본인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쿠팡의 모든 문제를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정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만 이게 지금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 통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한 뭐 해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수군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